안녕하십니까, 김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쿠스,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1500년대 말 그림인데 1596년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리잔이 아주 멋있게 잘 돼 있고, 밑에 보면 까라페라 해가지고 디켄트 같은 멋있는 그릇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이 시대에 이런 좋은 유리 그릇이 있었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유리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바쿠스, 술의 신에 대해서 어떠한 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바쿠스에 대해서.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릴까 봐서, 정식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이제 뭐 천지창조 그리고 뭐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는 이제 조각 겸 그림 다 하시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미켈란젤로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긴 합니다. 이름이 미켈란젤로 까라바조예요. 까라바조. 그래서 보통 미켈란젤로를 안 부르고 까라바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기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쿠스가 맞죠. 경찰 수배 받은 것만 17번, 감옥에 gat힌 거 6번 중에 5번을 타라고 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약간 양성의 경향도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쿠스 보면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자기 친구, 이제 애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림이 루벤스나 렘브란트 등 명함의 극명한 대비를 잘해서 바로코 화가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누구냐? 부오나로티라는 이름이 붙어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이 사람도 물론 바쿠스를 그리진 않았지만 조각은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게 한 20살, 21살 때 작품입니다. 보면은 여기 어디 묻혀 있다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이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도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쪽은 나중에 복원을 좀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바쿠스 상을 만들기는 했으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까라바조다. 까라바조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596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우리가 이제 카라바조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유리잔만 확대시켜 놨어요. 그럼 위에 잔이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입구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불어서 이렇게 잘 만드니까 받침 있고, 이 특히 손잡이 부분이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바쿠스 손이 좀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손톱 밑에 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톱 밑에 때라기보다는 와인을 만들다 보면 손톱 밑에 때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도 이 손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까맣게 돼요. 레드 와인은 특히 더하죠. 그래서 이건 와인 만드는 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디켄터 비슷하게 이제 까라프라고 하긴 하는데, 이쁜 유리 그릇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96년도의 그림인데 유리 그릇이 아주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리의 역사를 한 번 더 본다면은, 이미 로마 시대 때 기원전 1세기부터 유리잔과 유리병을 사용하긴 했었어요. 강도가 좀 약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7세기, 8세기 무렵에 베네치아에서 유리 가공품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13세기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리 기술자들이 베네치아로 많이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를 하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1년도에 베네치아에서는 화재를 핑계로 섬에다 유리 기술자들 다 가다 놓습니다. 해외로 이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술자들을 무라노 섬에다 가다 놓고 장인들이 이제 유리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해초류를 우연치 않게 써가지고 투명한 유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투명한 유리 만들기 옛날에 어렵죠. 색깔 조절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화칼륨과 망간이 들어가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이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수정같이 맑다 해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는 상당 수준의 이
유리 그릇이 유행을 했었어요. 1400년, 1500년 무렵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이쪽 영국 쪽에서는 유리 그릇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1533년도에 이 메디치 가문의 카테린 드 메디시스, 이제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메디시스고 이태리식으로 읽으면 메디치 가문이죠. 여기서 14살 때 이 여자가 프랑스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이때 유리 그릇이 프랑스에 소개가 됩니다. 유리 그릇만 소개된 게 아니고 모든 식문화가 이때 이태리하고 프랑스에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포크 사용법, 유리 그릇, 냅킨, 식탁, 애절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때부터 프랑스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1600년대부터 석탄 떼기 시작이고 1700년대부터 단단한 유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참고로 이쪽에 그림 보면 리차드 2세 때 그림인데 포크가 없어요. 나이프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냥 빵 놓고 썰어서 고기 넣고 썰어서 그냥 칼로 찍어서 먹거나 손으로 먹었죠. 특히 수도사 중에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신이 준 이 최고의 도구가 있는데 왜 이상한 걸 쓰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젓가락 숟가락을 썼지만 되게 서양도 손으로 대개들 먹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식도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글라스 쪽을 본다면은 이 투명도가 좋아지게 된 것은 글라스가 이제 이렇게 투명한 유리 그릇이 나온 다음부터 와인이 이뻐야 됩니다. 색깔이 화찰란해야 되고 투명도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와인 가지고 이제 제일 고민했던 데가 샴페인 지방이죠. 그래서 1816년도에 이제 베브클리코가 찌꺼기를 제거한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와인이 맛에서 멋으로 이제 변한 거죠. 미적 가치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전반적으로 테이블에서 하나의 잔이 또 동일한 모양으로 갖춰지게 된 것은 170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보통 이렇게 불투명한 잔을 썼으니까 와인이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 뭐 찌꺼기가 있는지 별 상관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라스가 나온 다음부터 와인이 이뻐졌다. 즉 글라스는 와인을 맑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별로 각각 와인에 맞춰서 자기들 원하는 타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글라스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과일들이 있어요. 이 과일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과일인데 많이 썩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수확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썩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복숭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복숭아가 제일 많이 썩긴 했어요. 자, 위에 그림에 사과가 있습니다. 벌레 먹었습니다. 밑에 보면 모과가 있고 그 사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포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석류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딱 벌어진 석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무화과, 모과, 복숭아, 배, 석류, 포도 이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놓고 그렸는데 이게 이제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시초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쿠스 디오니소스를 이제 본다면은 이게 1700년대 작품이긴 한데 디오니소스, 바쿠스. 근데 이제 항상 바쿠스 옆에는 남자 하나가 따라다닙니다. 암펠로스라고. 그리고 이제 바쿠스의 양아버지라고 해서 바쿠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던 실레노스라는 노인네가 한 사람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항상 희극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자는 보통 이제 마이나데스라고 보통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쿠스를 추종하는 여자들 그룹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적자 미상이긴 한데 디오니소스 암펠로스 이 암펠로스랑 이제 동성애를 했었어요. 바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암펠로스는 ним프하고 셀레노스라고 이제 양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건데 반인 반수 즉 반은 사람이 그렇게 뿔나게 묘사도 돼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디오니소스가 암펠로스를 좋아해 가지고 암펠로스가 사고로 죽자 되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열매가 열리고 그걸로 와인을 만들었다.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어느 번역판이냐 어떤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와인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은 좀 반대죠. 성경은 성경책 이걸 딱 기준으로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작자에 따라서 번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인 만드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암펠로스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는 마음에서 몸에다가 특히 머리에다가 이제 포도나무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와인이 이제 만들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와인의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카날리아 해서 로마는 그렇게 이름을 불고 여기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시스 이렇게 해서 디오니시아 해가지고 축제로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암펠로스 이름을 따가지고 암펠로그라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암펠로그라피는 뭐냐면은 포도 품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진펀델과 이탈리아의 뿌리미티바가 똑같은 품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학문들이 암펠로그라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이걸 전파를 시키는데 최초로 와인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이 이카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근처에 와서 했는데 이 사람은 와인을 만들어서 양치기들한테 줬는데 양치기들이 먹고 해롱해롱 하니까 독약을 탄 줄 알고 이 사람을 죽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쿠스 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게 이카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디오니소스 축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세히 보면 이게 신화인지 역사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쿠스 디오니소스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쾌락의 신이죠. 왜? 와인, 춤, 음악, 특히 이제 섹스까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정신병 치료 후에 디오니소스라는 이런 신앙이 탄생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이나데스라는 이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광란의 여인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름도 좀 웃기긴 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많이 나댄다 해서 마이나데스인지 어쩐지 뭐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봉자들이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는 일종의 페스티벌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민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옛날에 와인을 못 마시도록 돼 있었죠. 노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축제 기간만은 산에 올라가서 맘 놓고 와인을 마시고 맘 놓고 놀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기간이 1년에 2번 하다 나중에 1년에 뭐 4번, 5번까지 늘기도 하는데 워낙 이게 타락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기원전 186년인가 이때부터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아폴론 신전 옆으로 해서 도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이제 연극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희극이다 비극이다 하는 것들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광란의 날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와인에 빠진 사람들이 단순히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정보나 가격 여러 가지 뒷배경 이야기들을 수집을 또 하죠. 그리고 이제 박봉을 들어서 고급 와인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은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나도 아주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포도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와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도 와인 매니아들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면서 엘리트적인 이미지 그걸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쿠스를 통해서 우리 와인 매니아들 보면은 역시 이거 종교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주교 보면 세례명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와인점 오래 뭐 하다 보면은 인터넷 아이디가 전부 와인, 비노, 뱅 뭐 이런 글씨가 좀 들어갑니다. 세례명 같이.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 좀 우선 냄새부터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안 물어보고 빈티지가 어떻게 되세요? 사람 댐댐이를 뭐 때루아르가 어쩌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더 할 게 와인 쪽이 하다 보면은 다른 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특히 소주를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다들 똑같은 술인데 무시할 것까지는 없는데 되게 외골수로서 와인만을 신봉하는 거의 종교 수준으로 가는 게 현재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와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즉 쾌락주의자, 이게 와인에 대한 종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재밌고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